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NP 케어의 정재호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첨단 바이오 의약품 GMP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나눠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또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식약처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이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이런 분야에 있어서 GMP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정책도 수립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런 업무를 쭉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GMP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있어서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GMP 부분 또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저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GMP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 네, 첫 번째로 GMP 관련 법규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GMP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지금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법률이죠.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하는 법령의 제26조에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 허가자는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법령 조항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법에서 의무사항을 부과한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미이행 시는 벌칙이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의 위임을 받아서 규칙상 우리가 말하는 시행규칙에 제조업자가 지켜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목 허가 내용에 따라 정확히 제조할 것. 그다음에 품질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할 것.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이 역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경고에서부터 제조 정지 3개월까지 이거는 이제 행정 처분이 되겠죠.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안전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MP라고 하면 이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것을 우리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그래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P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행정처분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안 지키게 되면 법 26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 간주돼서 이런 벌칙 조항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 수준에서는 지금 법이나 안전규칙에 대해서 지금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구체화 이렇게 시켰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5조에 보면 GMP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GMP, 원료의약품 GMP, 또 바이오의약품 GMP를 준용하라.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또 별표 2에 따른다라고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고시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GMP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 법령은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고시 이 네 분류의 규정들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GMP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의무 부과를 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GMP의 구성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력에 관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GMP에 있어서 인력은 정확한 제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일단 인력이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물론 한 사람이 다 제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명확하게 책임을 분할을 하라. 그다음에 이 개개인의 인력들은 GMP 원칙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GMP 원칙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인력에 관해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정확하게 의약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조하고자 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정확하게 제조돼야 되고, 또 그것이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인 요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이제 GMP에 있어서 조직 구성에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제조소가 한 사람만 구성된 게 아니라 다수가 구성이 돼 있죠. 그 멤버들이 각각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제조부서와 품질부서의 독립성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소에 이제 제조부서, 또 품질부서, 품질보증부서 이렇게 세 부서가 있는 제조업체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은 경우는 제조부서와 품질부서, 크게는 두 부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 책임자가 지명이 돼야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적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자급이죠. 그 책임자급을 우리는 제조관리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제조관리자들은 2명 이상 두게 돼 있죠. 2명 이상은 제조 1명, 품질 1명,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 품질 보증을 같이 겸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조부서, 품질부서는 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게 GMP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구사항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인력들을 이제 지금 세 조직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품질은 이렇게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산 또 품질 이 부서들은 각각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책임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임자급들은 정규 직원이어야 되고요. 알바생이나 뭐 계약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생산이든 품질이든 품질 보증이든 상호 간의 독립성이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보증 부서가 없을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품질 부서가 담당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품질은 이제 품질 QC하는 부서와 QA 부서가 나눠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QA가 따로 없으면 Q 쪽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책임자별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끔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반드시 정해서 우리가 말하는 R&R, 그러니까 업무 분장 사항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조부서 책임자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우리 규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GMP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요구되는 품질의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문서에 따라서 생산되게끔 해라. 문서화를 시켜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 작업과 관련된 기준서나 지침서를 제조부서 책임자가 승인을 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이 잘 따라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 그 다음에 제조부서 내에서 시설, 생산,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 원어로 하면 퀄리피케이션이고요. 이 적격성 평가하고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다음에 제조부서 관련된 생산 관련된 밸리데이션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이를 확인하라. 그다음에 제조부서 작업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훈련을 잘 시켜라. 라는 게 이제 제조부서 책임자에게 부여된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여기는 이제 품질 보증도 포함해서 지금 하나로 정의를 했고요. 원자재, 즉 출발 물질과 포장재, 그다음에 중간 물질들, 중간에 생성된 물질들, 그다음에 벌크 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출하 승인할 때 이 반드시 품질부서 책임자가 그것을 승인을 해야 되고 부적합한 것도 판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모든 필요한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평가를 해라. 그다음에 기준 규격이나 검체 채취 지침, 시험 방법이나 QC 절차서를 승인하는. 그다음에 외부 위탁 업체에 대한 승인과 유지 관리 업무도 품질보증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다음에 당연히 시험 장비라든가 시설 등에 대해서는 퀄리피케이션하고 메인테넌스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품질부서 내 관련 밸리데이션의 수행. 또 이 이제 품질부서 쪽에서 모든 지금 제조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임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역시 각 파트별로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부서 책임자와 품질부서 책임자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작업원, 지금 바이오 의약품 제조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소에 근무하는 작업원들에 대한 건강 상태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품 안전을 고려해서 작업원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라. 그다음에 위험에 비례한 건강을 모니터링해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조하는 영역에 있어서, 구역에 있어서 생산구역 이런데 특별히 이제 노출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세포나 이런, 특별히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도너의 것을 가지고 제조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었을 때 만에 하나 이제 작업원에게 어떤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작업원의 건강 상태는 더 자주 체크를 해야 되고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제품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작업원은 작업시키면 안 된다. 이건 이제 GMP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GMP는 어쨌든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성능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중심으로 모든 게 해석되고 모든 게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이제 환경 보호까지도 사실은 GMP 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업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정한 안전 조치를 포함한 뭐 훈련이나 재훈련들을 실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원들이 이런 사항으로 다 관리가 돼야만이 제품에도 또 환경에도 다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위생관리의 경우는 작업에 적절한 보호 복장을 착용해라. 사실 이제 의약품의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정한 지역, 청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작업의 적절한 청정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청정 구역에서 작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복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장을 적절하게 지정하고 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품질 위험 관리라고 보통 하죠. QRN 기반으로 해서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작업원들이 이제 작업실을 이동하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작업자의 동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작업자가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런 경로를 사실 이제 더러운 지역에서 깨끗한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는 이제 복장을 다시 착용하고 갱의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 나와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깨끗한 곳이 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 컨태미네이션, 교차 오염을 줄이도록 이런 작업자의 동선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체 취급 작업 구역의 작업원. 이건 경우는 이제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구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크로스 컨탐인 거죠. 실제로 어떤 작업 구역이 다른, 그러니까 생물체가 다른 그런 생물체를 처리하는 작업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했던 작업 구역에 있는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의 작업 구역으로 전이가 돼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는 위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위험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에 첨단 바이오 약품을 제조업을 허가받으려면 이런 사항을 갖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지금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작업소. 작업소는 제조 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소. 그다음에 이 제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기구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실. 시험이나 검사할 수 있는 완제품, 원자재, 출발 물질 이런 것들을 시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또 시험 장비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보관소. 보관소는 원자재나 완제품, 물론 중간 제품도 있을 수 있겠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갖춰라. 이게 첨단법에서 요구하는 업의 시설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보관실. 기록보관실은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체에서는 제조업 허가에서는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구역인데요. 지금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해서는 특별히 기록보관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록보관실에는 출입 보안 장치, 또 업무 기록용 장비, 그다음에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을 비치해라. 이렇게 시행령에서 제조업 시설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지금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첨단 바이오薬품의 제조업 허가 시설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구역, 제조시설에 있어서 생산구역, 특히 이제 제조구역인 거죠. 제조시설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모든 의약품의 지금 그 제조소에서는 반드시 이 교차오염, 이 오염 방지의 큰 하나의 축인 거죠. 그다음에 제품, 품질 위험에 상응한, 그러니까 제품의 그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 즉 제품 품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교차오염 방지 조치도 거기에 수준에 맞게 해라. 모든 것을 같은 수준이 아니라 교차오염을 내가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떤 경우는 더 강하게 강화시키고 어떤 경우는 좀 덜하고 하는 게 이제 품질 위험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품질 평가가 아니 위험 평가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QRM 원칙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동일 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제품이나 2개 이상의 배치를 동시에 생산하지 마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전체의 제조 단계에서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반으로 해서 적당한 또 정당화된 운영 또는 기술적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제품이나 2개 이상 배치가 동시에 생산되면 당연히 이제 교차 오염의 우려를 더 많이 높여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고 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 분석했고 적당한 적절한 그런 제어 장치로 그런 리스크를 줄였다. 교차 오염이 없다라는 걸 검증하면 가능하다. 역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구역에 봉쇄에 필요한 조치나 절차를 만들어라. 제품 품질과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생산구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물질, 예를 들면 뭐 세포 또는 뭐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 벡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데 있어서 각각의 이제 그게 제품의 품질에 그러니까 봉쇄에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제조하는 구역을 내가 딱 막아서 더 이상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어떤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건물 전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품에 따라서 제품 자체의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런 거 치우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품에 따라서 이런 봉쇄의 수준이라든가 기술을 반영해서 생산구역을 설계를 해라. 그다음에 CCS, CCS가 뭐냐면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라고 해서 오염에 있어서 어떻게 제어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CCS라고 하는데 CCS하고 QRM 아까 위험평가 위험의 그런 관리 원칙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감염성 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감염성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예방 조치를 추가적으로 생산 구역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M 결과에 따라서 특정 제품에 전용하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얼마나 그 장비를 할 것인지의 범위를 결정하고 또 서로 다른 제조구역 간의 교차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HU 즉 여기는 AHU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조기죠. 공조기 에어 핸들링 유닛 그래서 이 공조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교차 오염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공조기 이거는 결국은 공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관한 관점인 거죠. 생산구역에 공급하는 공기. 어떤 경우는 전배기로 그냥 100% 배기를 시켜야 되는 구역을 내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몇 프로 뭐 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이 교차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설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생산 구역 내 원자재는 사실 보관하면 안 되는 건데 생산 구역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조 기간 소량만 보관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산의 어떤 그 특성,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생산 구역 내 원자재를 일부는 보관할 수 있다라고 좀 열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무균 제품의 제조 구역은 원칙적으로 양압이어야 된다. 양압이라고 하면 사실 압력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양압 지역은 깨끗한 지역이 사실 양압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특정 위험물질 취급 시에는 부분적으로 음압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그 공기의 흐름을 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죠. 양압에서 음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압은 더 깨끗한 지역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균 제조 구역은 양압이 원칙이다. 다만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특정 병원성 물질들이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음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벤트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벤트 필터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탱크에 있어서 벤트 필터를 채용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런 벤트 필터들이 오염되면 오히려 이제 그게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소수성 우리가 물이 증기가 머물지 않도록 벤트 필터를 잘 건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원칙적으로 소수성 벤트를 써야 되고 벤트를 써야 되고 벤트의 경우도 이제 건조를 잘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 전에는 완전성 테스트, 인테그리티 테스트를 하고 사용 기간도 정해서 관리해라. 그다음에 배수 시스템. 배수 시스템은 이제 제조 생산 구역 내 배수 시스템이 적을수록 좋겠죠. 배수 자체가 거기에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오염 제거를 한다거나 중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라. 이렇게 생산구역에 대한 시설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입자나 미생물 통제, 생산 단계에 맞게끔 조정해라. 미생물의 환경 모니터링 역시 QRM 원칙에 따라서 내가 우리 제조 구역에 자주 출몰하는 미생물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환경 관리에 있어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유효한 어떤 소독제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경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고 얼마나 자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경고나 조치 수준을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QRM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품질 위험 관리를 통해서 이런 위치도 선정하고 빈도도 정하고 그다음에 경고 수준도 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쇄식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리스크 매니지먼트 결과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가장 이제 깨끗한 지역이 A 등급이잖아요. 무균 지역이라고 하는 A 등급의 백그라운드는 반드시 B 등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폐쇄식으로 쓴다. 예를 들어 아이솔레이터를 쓴다. 그러면 아이솔레이터를 쓰게 되면 굳이 백그라운드가 B가 아니어도 C나 D도 허용된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리스크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C등급이나 이쪽에서 쓸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일회용을 쓰는 경우는 C등급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솔레이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클로스가 됐기 때문에 D등급 배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그렇고요. 이제 장비에 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의 특이적인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말씀드립니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의 부품은 반응성이나 부가성이나 흡수성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 이런 게 생겨버리면 제품 품질에 장비의 부품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회 사용 시스템, 보통 싱글 유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회 사용 시스템은 용출물이나 침출물, extractable, leachable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이런 밀입자나 불용성 이물이 확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의 이동 제한을 교차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고위험 구역에서 다른 위험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장비 자체도 이동시키지 마라.
만약에 재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위험 분석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조건 하에서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물체나 세포 취급 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체계로 장비를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물질의 작업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해서 1차적인 봉쇄 시설을 설계해야 된다. 특히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포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 환경에 이렇게 유출이 되게 되면 이런 것에 이제 의해서 2차적인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봉쇄 시설을 잘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조 지원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경우는 당연히 퀄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화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문서라고 하면 크게 이제 기준 규격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펙을 정하는 거죠. 출발 물질이나 원자재, 내가 내 제조에 사용하려고 하는 출발 물질, 그 출발 물질이 어떤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야 될 건지에 관한 부분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걸 문서화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이제 어디서 나는 공급을 받을 것이냐, 또 때로는 이제 그 출처가 어디냐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존 기계의 이제 배치 구성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배치로 정의하는 것들, 특히 이제 우리 ATMP, 우리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뭐 다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아주 소량 규모로,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한 사람한테 뭐 나오는 게 한 배치밖에, 한 배치가 한 사람 단위로 지금 구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가 사용의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의약품과 좀 다르다.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 문서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적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포나 조직에 대해서 출발 물질부터 제품 투여자에까지 이게 추적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추적성에 있어서는 사람 기원의 출발 물질의 경우는 어디서 누가 기증을 했는지, 누가 이제 공유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관해라. 그러니까 제조 기록서와 명확히 연결되게 하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발생했을 때, 나중에 내가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물질이 어디서 누구한테 왔는지를 명확하게 제조 기록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나 조직 기반 또는 개인 맞춤형 그런 ATMP의 경우는 30년간 보관해라. 아까 동물세포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종세포 출발물질 역시 30년간 그렇죠, 보관해라. 그러니까 조직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포나 조직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추적성 30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쭉 문서화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GMP 있어서는 모든 행위들이 문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현직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서류가 없으면, 또 문서가 없으면 안 한 거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거다. 라고 제가 늘 강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이런 GMP에 있어서는 방금 보셨듯이 모든 것이 다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GMP의 기본 철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조 시설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작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채용하고 또 어떤 임무를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GMP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